박성호는 평일 오전 7시에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66세였고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차고지를 나섰고 첫 손님은 6시 10분에 태웠습니다. 서울 시내는 이미 붐볐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신호마다 정체가 있었습니다. 성호는 익숙한 길을 달렸는데 15년 동안 수없이 지나다닌 길이라 어느 신호가 길고 어느 차선이 빠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대로 교차로에 멈춰 섰을 때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승객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고 성호는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눈으로 확인했고 출발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에 얹혀있던 오른발이 엑셀로 옮겨가지 않았고 성호는 발을 보지 않은 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박자 정도 지났을 때 앞차가 출발했고 옆 차선 버스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성호의 차만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는데 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한 번이 아니라 빵빵 2번 울렸습니다. 성호는 그제야 발을 옮겨 엑셀을 밟았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뒷좌석 승객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졸린 건 아니고요. 승객은 다시 휴대폰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성호는 핸들을 잡고 앞을 보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신호는 분명히 봤는데 발이 늦었고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좌회전 신호를 보고도 핸들을 늦게 돌렸는데 그때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10시에 자서 6시간 넘게 잤는데도 반응이 늦었습니다. 승객을 테헤랄로 빌딩 앞에 내려줬을 때 요금은 8,000원이었고 승객은 10,000원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콜이 들어왔는데 삼성동에서 서초동까지였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신호를 볼 때마다 발을 확인했고 브레이크에서 엑셀로,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오전 내내 5명의 손님을 태웠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고 성호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침 일은 우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근처 단골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과 우동을 주문해 혼자 먹으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운행을 시작했는데 첫 손님은 70대쯤 돼 보이는 노인이었고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운전했고 노인은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요금은 6,000원이었는데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냈고 지폐를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성호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내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백미러로 지켜봤고 병원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오후 3시쯤 엔진에서 덜컹 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고 성호는 영등포에 있는 단골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정비소까지는 30분 정도 걸렸고 태수정비라는 오래된 간판이 보였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자 작업복을 입은 김태수가 나왔는데 손과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엔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태수는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들여다보며 손으로 몇 군데를 만져보고 벨트를 확인한 뒤 시동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지만 몇 분 뒤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차는 멀쩡한데요. 소리 안 나는데 엔진도 정상이고 벨트도 괜찮아요. 성우는 분명히 소리가 났던 것 같았는데 착각이었을까 싶었고 아니면 달리는 중에만 나는 소리였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운행 중에만 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밑에 들어가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태수는 리프트를 작동시켜 차를 천천히 올리고 밑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켜고 하체를 살폈습니다. 성우는 밖에서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분쯤 지나 태수가 손을 털며 나왔습니다. 형님 밑에도 이상 없어요.
배기관도 멀쩡하고 서스펜션도 괜찮아요. 이상하네.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혹시 다른 차 소리 들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길에 차 많잖아요. 성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보닛을 닫고 차를 다시 내렸을 때 성우는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고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몸이 흔들렸고 중심을 잡으려고 발을 옮겼지만 발이 늦게 움직여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손을 뻗어 옆 벽을 짚었고 태수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리가 저린 거예요? 아니,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태수는 성우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줄까 물었지만 성우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태수는 그의 얼굴을 살폈는데 얼굴색이 창백했습니다. 형님, 요즘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뭐 좀 그렇지.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성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태수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그의 걸음걸이를 보며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는데 오른발을 끌듯이 걷고 있었습니다. 형님, 신발 좀 보세요. 성우는 자신의 흰색 운동화를 내려다봤는데 오래 신어서 낡았지만 자세히 보니 오른쪽 뒷굽이 유난히 많이 닳아 있었고 왼쪽은 멀쩡했습니다. 형님, 걸음이 좀 이상해요. 오른발을 끌듯이 걸으시는데 예전엔 안 그러셨어요. 성우는 다시 신발을 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좀 늦어요. 반응이요. 차는 멀쩡한데 형님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성우는 불쾌했지만 태수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조심할게.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데 차 키를 손에서 놓쳤고 키가 바닥에 철컹하고 떨어졌습니다. 몸을 숙여 키를 주우려 했지만 동작이 평소보다 한참 느렸고 손가락이 키에 닿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키를 집어들고 일어섰을 때 태수가 그를 봤지만 성우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조정하며 핸들을 잡았을 때 태수가 차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냥 검진 좀 받아보세요. 요즘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시간 나면. 창문을 올리고 기어를 넣어 출발하며 백미러로 태수를 봤는데 그는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로로 나와 신호를 기다렸고 초록불이 켜졌을 때 이번에는 바로 출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는데 형님이 좀 늦어요. 반응이 느려요라는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였고 성우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는데 보통 일요일에 쉬었고 오늘은 날씨가 맑았으며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성우는 동네 뒷산에 가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르는 산이었고 높지 않았습니다. 해발 200m 정도였으며 1시간이면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운동화를 신고 작은 배낭을 맨 채 집을 나섰는데 배낭 안에는 물병과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산 입구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등산로 안내판에는 코스가 3개 있었지만 성우는 늘 가던 중간 코스를 택했습니다. 등산로로 들어서니 흙길이고 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어 그늘이 져서 시원했으며 새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천천히 올랐는데 숨이 약간 찼지만 평소와 비슷했고 중간중간 벤치가 있어 쉬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우는 쉬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20분쯤 올랐을 때 완만한 돌계단이 나왔고 양옆에는 나무 난간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며 올랐는데 10개쯤 올랐을 때 갑자기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딘 것도 아니었고 계단을 제대로 밟았는데 몸이 기울었으며 손을 뻗어 왼쪽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오른쪽으로 가서 허공을 짚었습니다. 난간은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몸이 더 기울어 넘어질 것 같았고 성우는 재빨리 왼손을 뻗어 난간을 잡았습니다.
난간을 꽉 쥐고 중심을 잡으며 숨을 몰아쉬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뭐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왜 기울었는지, 왜 손을 반대쪽으로 뻗었는지 알 수 없었고 난간을 잡은 채 숨을 고르며 서 있을 때 뒤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등산복을 입고 등산 스틱을 들고 있었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쉬어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여자는 그를 지나쳐 등산 스틱으로 땅을 짚으며 천천히 올라갔고 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난간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는데 발을 확인하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리듬을 맞춰 올랐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고 평지가 나왔을 때 성호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 풀들, 하늘이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길은 아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산길은 수십 번 오른 길이었고 계단도 난간도 익숙했지만 순간이 비었습니다. 몸이 어디로 기우는지 늦게 느껴졌고 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걸었고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확인했고 돌부리가 있으면 피해서 걸었으며 나뭇가지가 있으면 손으로 치우며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정상이 보였습니다. 작은 공터가 있었고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으며 사람들이 앉아서 물을 마시거나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벤치에 앉아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고 목이 말랐던 것 같았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주변을 봤는데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으며 강도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내려갔는데 오늘은 오래 앉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고 몸이 기울었던 느낌, 손이 엉뚱한 곳으로 갔던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하산길로 들어섰는데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부담이 갔고 중심을 잃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는데 계단이 나왔을 때는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갔습니다. 아까 그 계단이었는데 올라갈 때 몸이 기울었던 곳이었습니다. 더 천천히 내려갔고 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씩 확인하며 내려갔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몸이 기울지도 않았고 손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고 흙길로 접어들었을 때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조심스럽게 걸었고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성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순간이 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산 갔다 왔어.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괜찮았어. 성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말하면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았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고 아내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으며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성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고 성우는 야간 운행 중이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운행을 했는데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요금이 높아서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11시쯤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40대 여자였고 이은정이었습니다. 야간 단골 승객이었는데 한 달에 2~3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탔으며 목적지도 늘 같았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였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뒷좌석에 앉으며 은정이 말했고 성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도 늦으셨어요. 야근하느라 그래요.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고 밤이라 차가 많지 않아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3차로를 달렸는데 앞에 느린 차가 있어서 2차로로 옮겨야 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봤습니다.
옆 차선을 확인했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고 빈 차선이었습니다. 핸들을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돌려 2차로로 들어가려 했는데 핸들이 늦게 돌아갔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뒤 손이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반박자 정도였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동안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옆 차선에 차가 빠르게 지나갔는데 성우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는 없었는데 핸들을 돌리는 사이 차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기사님. 뒷좌석에서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성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네. 눈은 정확한데 몸이 한 박자 늦는 것 같아요. 성우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고 입술을 다물었으며 앞을 보며 운전했지만 은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은 정확한데 몸이 한 박자 늦는다. 정비소 사장 태수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형님이 좀 늦어요. 반응이요. 산에서도 그랬습니다. 몸이 기울었을 때 손이 엉뚱한 곳으로 갔을 때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고 서초동 아파트 정문 앞이었습니다. 은정이 요금을 계산하며 카드를 내밀었고 성우는 카드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완료됐고 은정이 카드를 받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기 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은정이 떠나고 그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쉬었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성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호에서 늦었던 일, 정비소에서 비틀거렸던 일, 산에서 중심을 잃었던 일, 오늘 차선 변경이 늦었던 일.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응급실 24시간을 검색했는데 가까운 병원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했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어를 넣고 출발했는데 손님을 태우러 가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20분 정도 걸렸고 새벽 1시쯤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환하게 밝았고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으며 사람들이 몇 명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앉아 있었는데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뭔가 확실해질 것 같았고 지금까지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병원에 가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고 응급실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안은 밝았으며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접수처로 갔는데 간호사가 앉아 있었고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몸이 좀 이상해서요. 어디가 이상하신데요? 성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신호를 봐도 발이 늦게 움직이는 것,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도 핸들이 늦게 돌아가는 것, 산에서 몸이 기울었던 것, 손이 엉뚱한 곳으로 갔던 것을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메모하며 들었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지럼증은 있는지, 두통은 있는지, 손발 저림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심해진 것 같다고, 어지럼증은 가끔 있고 두통은 없으며 손발 저림은 오른쪽이 약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성우는 대기실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는데 다른 환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나 간호사가 그를 불렀고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는 50대 남자였는데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성우는 의자에 앉았고 의사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우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몇 가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CT 촬영, 신경 반응 검사였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고 혈액을 뽑았으며 CT실로 가서 누워 촬영을 받았습니다.
신경 반응 검사에서는 의사가 망치로 무릎을 두드렸고 손가락으로 코를 짚어보라고 했으며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라고 했습니다. 성우는 손가락으로 코를 짚을 때 조금 어긋났고 한 발로 서 있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메모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피곤했고 눈이 무거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 간호사가 다시 그를 불렀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CT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성우는 앉았고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CT 결과를 보면 뇌에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추가로 찍어봐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일단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뇌 이상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더 봐야 알겠지만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은 할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은 택시를 세워두라는 말이었고 그건 수입이 끊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입원은 언제부터 해야 해요?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입원 절차를 안내했고 성우는 그녀를 따라 병실로 갔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침대 하나가 비어 있었고 다른 침대에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는데 천장이 약간 기운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이 낮아 보였고 그 느낌이 늦게 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는데 이 시간에 전화하면 놀랄 것 같았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5번째 신호음 뒤에 딸이 받았는데 목소리가 졸린 것 같았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지연아, 나 지금 병원이야. 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고 잠이 확 깬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는데 신호에서 늦었던 일, 정비소에서 들었던 말, 산에서 중심을 잃었던 일, 오늘 밤 차선 변경이 늦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말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목이 메었으며 미안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야? 지금 당장 갈게. 아빠 거기 있어. 아니야, 새벽인데 오지 마. 내일 와. 무슨 소리야?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고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는데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눈을 감았습니다. 택시를 세워야 했습니다. 당장은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수입이 끊길 것이었으며 15년 동안 매일 운전했던 택시를 세워둬야 했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딸에게, 아내에게, 동료들에게 말해야 했고 나 이제 운전 못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막았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고 만약 오늘 밤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났을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병실은 조용했으며 옆 침대에서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성우는 눈을 떴습니다.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는데 급하게 온 것 같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맨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지연은 침대 옆으로 달려왔고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진작 말했어야지. 미안하다. 미안하긴. 혼자 다 끙끙 앓고 있었어? 지연은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손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성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병원 왔잖아. 무슨 병이래?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대. 더 검사해봐야 한대. MRI 언제 찍어? 내일 오전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성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했어? 아직. 아침에 전화할 거야. 내가 할게. 아빠는 쉬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지연이 옆에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으며 아침 식사가 나왔지만 성우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먹고 내려놓았고 지연이 조금만 더 먹으라고 했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온 것 같았고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았으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아내는 침대 옆으로 왔고 성우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는데 오는 내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미안하긴. 혼자 다 짊어지고.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엄마를 안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있었습니다. 10시에 MRI 촬영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계 안으로 들어갔는데 좁았고 시끄러웠으며 꽝꽝 하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30분 정도 걸렸고 촬영이 끝나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고 지연과 아내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얘기하자고 했고 성우도 함께 갔습니다. 상담실은 작은 방이었는데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었고 벽에는 해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MRI 영상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고 뇌 사진이 나왔습니다. 회색과 검은색으로 된 사진이었는데 성우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의사는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에 병변이 있습니다. 손의 쪽인데요. 여기가 손상되면 균형 감각이나 운동 협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뭔데요? 지연이 물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더 검사해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손의 위축이나 뇌졸중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치료는 되나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뇌졸중이라면 재활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고 위축이라면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운전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고요. 치료 후에도 회복 정도를 봐야 합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성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 한 달인지 석 달인지 1년인지 알 수 없었고 어쩌면 영영 운전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추가 검사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웠고 지연과 아내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야 했는데 차를 세워둔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번호를 눌렀고 사무실 직원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성우입니다. 66호차. 아, 성우 기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건강 문제로 당분간 운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차는 차고지에 세워두겠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많이 아프세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쾌차하세요. 전화를 끊었고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은 동료 기사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건강 문제로 당분간 쉽니다라고 짧게 썼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빨리 나으세요 같은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성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기운이 없었고 그냥 쉰다고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고 아내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간이 침대를 놓고 거기서 자기로 했는데 성우는 혼자 자라고 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괜찮아. 혼자 있어도 돼. 안 괜찮아. 내가 있을게.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간이 침대에 누웠고 소등 시간이 되어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호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았고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으며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운전했던 택시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핸들, 삐걱거리는 의자, 뒷좌석의 손님들, 서울 거리의 신호등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걸 놓아야 했습니다. 당분간인지 영영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수입도 끊겼습니다. 택시 수입이 월 3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 그게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92만 원과 아내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122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랐고 보험이 있지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나 아파서 일 못한다고 말해야 했고 그게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고는 막았고 만약 계속 운전했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났을 것이었으며 다치는 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성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고 내는 것보다 낫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기다렸고 언젠가는 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아니라 환자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두려웠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성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으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